정교하고 완벽한 커팅은 보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보석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 밖의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치평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보석의 가치평가는 가장 지금 세계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우선은 크기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의 퀄리티가 가장 또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색감, 안에 거기에 가장 어울릴 수 있는 색감이 루비라고 표현을 하면 아주 붉은색을 선호할 거고, 사파이어라고 보면은 블루톤이 강한 형태를 좋아하듯이 보통 보편화되어 있는, 인식되어 있는 색감이 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크기, 그 다음에 색감,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이 어떻게 클릭 없이 잘 태생이 되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보석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희소성입니다. 사람들이 보석을 탐내는 이유는 보석이 아주 희귀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 세 가지 광물이 있습니다. 이 중 제일 비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월석입니다. 매우 구하기 힘든 월석은 때론 다이아몬드보다도 비싸죠. 여기 희귀해서 더 아름답고 귀한 보석들도 있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카멜레온처럼 극적인 색상 변화를 나타내는 탄자나이트. 그 원인은 바나듐 이온 때문입니다. 이 보석은 워낙 수가 적어 다이아몬드보다 비싸죠. 레드 에메랄드라고도 불리는 레드 베릴. 삼산화 망간과 이온의 결합. 이 희박한 확률 속에서 탄생한 보석은 1캐럿 다이아 가격의 10,000배로 책정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희귀한 보석에 끌릴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쉬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과 희소성에 끌리는 어떤 인간의 그 본능이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여성이 있거나 멋진 남성이 있으면 이성을 상대적으로 끌리게 되죠. 근데 보석은 여기에 희소성이 더해지게 됩니다. 아름다움에 희소성이 더해져서 보석에 끌리는 인간의 본연적인 욕구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석의 가치를 그 소재 가치로 본다면 이 보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내구성, 그리고 아름다움, 또 그 보석이 얼마나 희소 가치가 있는가 하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그 보석의 명성,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보석을 가지고 싶어 하는가, 열망이 응집된 어떤 명성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보석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지만, 이 희소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희소 가치가 있는 것에 더 갖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게 마련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희소 가치가 있는 것에 갖고 싶은 어떤 열망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아주 소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석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수요와 공급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했죠. 실험자들에게 2가지 색의 쿠키를 보여주고 각 쿠키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색깔의 쿠키도 수가 적을수록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같은 색깔의 쿠키도 하나만 그 수를 줄이자 점점 줄어드는 쿠키의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했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욕망은 물리적, 화학적으로 우리의 뇌를 둔하게 만들고 희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은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저해합니다. 사람은 그 물건이 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죠. 우리는 이를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희소성의 원칙을 가장 잘 증명하는 역사적인 거래가 있습니다. 은행, 증권가, 상권, 예술거리 등 뉴욕을 대표하는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 맨해튼. 이곳을 유리구슬과 바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탐나는 이 땅은 원래 원주민들의 땅이었습니다. 뉴욕의 전시는 네덜란드인이 맨해튼에 세운 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626년 허드슨 강 하구의 섬을 원주민에게 사들여 그곳에 정착지를 만듭니다. 놀랍게도 그 가격은 약 24달러어치의 유리구슬이었죠. 17세기 네덜란드인 미나위트가 아메리칸 원주민에게 유리구슬을 주고 맨하탄을 사들인 이야기인데요. 유리구슬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24달러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는 최대의 사기 행각처럼 기록되기도 하는데 16, 17세기에는 유리구슬은 유럽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리구슬을 받았던 원주민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워했다고 하고요. 결론은 그렇게 해서 맨하탄이 유리구슬 24달러의 가치에 네덜란드인의 소유가 됩니다. 당시 이 네덜란드의 유리구슬을 만든 제조업자들은 베네치아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베네치아의 유리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선명한 색의 아주 동그란 아름다운 유리구슬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맨하튼 섬의 원주민들은 아주 이국적이고 값어치 있는 보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또 조개 껍데기로 만든 구슬을 화폐로 그 원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값어치 있는 보석이라고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인 유리. 하지만 산업화 이전에는 왕실과 귀족만이 가질 수 있는 보석이었습니다. 비잔틴 시대부터는 교회의 창에 생유리를 이어붙여 장식한 스테인글라스가 유행했고 귀족들은 사치품인 향수를 반짝이는 유리 향수병에 담아 다녔죠.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보석이 왜 24달러의 저렴한 존재로 바뀐 걸까요? 바로 산업화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기계로 구슬을 만들며 그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흔해져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물건의 가치는 폭락합니다. 구슬의 가치 변화에는 희소성 원칙의 핵심이 담겨 있죠. 우리는 지금 보석의 찬란함에 매료된 사람들, 그 욕망의 역사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하면 이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흑연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탄소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하지만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은 원자 구조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한 개의 탄소 원자가 다른 네 개의 탄소 원자와 입체적으로 결합해 친밀한 그물 구조를 이루는 것과 달리 흑연은 세 개만 결합, 쉽게 깨지게 됩니다. 결정 구조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와 흑연이 가지는 특성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 구조는 다이아몬드 구조입니다. 탄소 원자 하나에 4개의 탄소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는 구조고요. 이 방향으로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배열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 사실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결정 구조의 비밀이 있는데요. 이 방향으로 돌려서 이 방향으로 보면 아까 촘촘했던 구조보다는 약간 그 격자 간격이 느슨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방향으로 외부에서 큰 힘이 내려치게 되면 이 부분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벽계면이라고 하는데요. 다이아몬드의 112면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지구 내부에 있는 흑연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지각 내부의 매우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 흑연을 구성하는 탄소의 결합 구조가 바뀌어 다이아몬드를 만들게 되는 거죠. 마그마가 지표면에 또는 지표 가까이에 올라왔을 때 이 공기와 만나서 급격하게 식는 경우, 그리고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좀 더 낮은 경우에서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식는 경우, 이 각기 식는 온도에 따라서 생성되는 보석이 다양합니다. 마그마가 아주 높은 온도에서 급격하게 식었을 때에는 급격하게 식었을 때 생성되는 보석은 주로 가닉과 페리도트가 있고요.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생성되는 보석은 에메랄드 또는 아쿠아마린, 투어멀린이 있습니다. 아주 낮은 온도, 약 500~600도씨에서 이 생성되는 이 보석은 석영 또는 장석류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이 변성 작용을 통해서 생성되는 보석이 있는데요. 아주 높은 땅 속에서 아주 높은 온도와 압력 하에서 이 변성 작용을 받아 생성되는 보석에는 루비, 사파이어, 스피넬 등이 있습니다. 모스 경도 10. 지구상의 어떤 광물보다도 강해 예로부터 불멸과 영원한 사랑을 상징했던 다이아몬드. 그중 특히 유명한 블루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영화의 모티브가 됐을 정도죠. (45캐럿의) 호프 다이아몬드. 여기에는 긴 역사만큼이나 얽힌 사연도 많죠. 호프 다이아몬드는 프랑스의 보석상이 인도에서 구입을 해서 프랑스 루이 14세가 첫 소유를 하게 되고요. 루이 14세는 재정 악화와 혁명의 단초를 제공한 이유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요. 또 프랑스 왕실에 선에 내려오다가 또 비극적 그 종말을 맞이한 마리 앙뚜아네트도 호프 다이아몬드를 한때 소유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력 때문에 호프 다이아몬드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이 됐습니다. 이 블루 다이아몬드는 여러 소유자를 거치다 1830년 아일랜드의 헨리 호프가 소유하며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얻었죠. 안타깝게도 호프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20여 명의 사람들은 살해되거나 자살하는 등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해리 윈스턴이 1958년 미국 스미소니안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그 최고 지배층과 권력인들이 이 호프 다이아를 사용하게 되었고, 또 소유했던 사람들이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기 때문에 비운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려지는 까닭입니다. 찬란함 이면에 감춰진 치명적 위험. 그것이 이 보석을 더 매혹적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의 효시는 15세기 맥시밀리언 대공이 프랑스 공주에게 청혼하며 시작됐고, 넷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습관은 그 손가락에 심장까지 직통하는 혈관이 있다고 믿은 고대 이집트인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서로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주고받는 영원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결혼 반지는 세계 2차 대전 때 비로소 보편화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전장에 나가 있는 그 남편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 가족이나 부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징표로서 그걸 이제 가지고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끼게 되고 소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보석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만든 뜻밖의 세계사. 이제 그 마지막 여정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보석 박물관. 이곳에서는 보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11만여 점의 형형색색, 진귀한 보석과 원석을 감상할 수 있고, 2000여 돈에 달하는 순금으로 만든 미륵사지 석탑, 찬란했던 삼국시대 백제의 보석 세공 기술을 품은 작품까지 1500여 년 전 백제의 생생한 숨결을 보석에 담았습니다. 왕을 위한 장신구, 그리고 여기에 그 금광이라고 해서 금광을 채굴하던 곳이 있었어요. 금을. 그래서 그것을 채굴하고 또 좋은 금을 진앙받아서 왕을 위한 장신구를 만드는 것을 왕궁리 유적 전시 그 관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용해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보석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왕을 위한 것을 만드는 장인들이 여기에서 많이 양성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오고 결국에는 보석의 도시 익산의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귀한 보석과 원석들이 저마다 고귀한 자태를 뽐냅니다. 아마존강 유역에서 발굴된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나이트 원석부터 거대한 자수정 등 보석의 아름다움에 취하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3천여 개의 다이아몬드와 천연 보석으로 만든 20억 원 상당의 보석꽃. 소박한 꽃들을 여러 가지 보석을 이용해 제작했습니다. 여기에 잎사귀는 우리나라의 전통 기법인 칠보를 이용해 더 뜻깊죠. 소박한 들꽃의 아름다움이 모여 그 화려함이 더욱 빛나는 듯합니다. 백제인의 놀라운 보석 세공 기술과 유산도 관람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금관 보유국입니다. 금판을 기본으로 만든 관에선 백제인들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보석이 사용됐을까요? 삼국시대에 이르러 보석의 개념이 광범위해지는데 그중 금과 옥의 선호도가 높아졌고 유리가 장신구의 재료로 이용됐죠. 금은 우리 아름답고 그리고 장신구로 막 이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그 또한 또 희소성이 있어요.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왕을 위한 그런 장신구를 만들었고 청동기 시대에는 푸른색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푸른색 그리고 천화석이라고 해서 아마존나이트 하늘색들이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조금씩 나오는 보석들의 색깔을 따라서 그것들을 유리옥이라고 해서 많이 목에다 걸고 또 유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장신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한 시대부터 이어진 찬란한 백제 문화 예술의 기술을 이어받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는 금 세공품을 제조했던 백제 공방터가 발굴되기도 했죠.
이곳은 보석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뛰어난 세공 기술로 백제 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입증했습니다. 그 기술은 현재까지 이어져 귀금속 가공 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보석이 막 큰 보석들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그 재주는 타고났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이런 손 기술은 세계 그런 경연대회에 나가서도 대상을 많이 받고 하고, 그 작은 보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더 작고 그리고 세밀한 그런 정교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런 기술들이 더 점차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석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가치를 정의하고 왜 사람들이 보석에 매료되는지 보석에 새겨진 욕망의 역사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궁금합니다. 우리에게 보석은 어떤 존재일까요? 보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보석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고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석은 그대로 가만히 있었을 뿐이고 이 희소 가치를 향한 그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보석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보석에 왜 집착을 할까요? 여자분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석은 남녀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도 하고요. 사실은 더 오래전에 가면 지구가 생성이 되면서 보석은 그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프랑스 철학자 자크 라캉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역사 속 보석은 굉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보석은 권력을 바꾸고 세상이 달라지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석은 찾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의 광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땅속이 아닌 인간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보석의 가치. 그 반짝임은 갈고 닦는 사람의 몫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현대에서 새로운 가치를 입고 재탄생한 보석 이야기를 만나봅니다.